네, 모두 자리에 주신 듯한데요. 첫 번째 세션 진행합니다. 제1세션 4회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순태 부원장님께서는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감사, 국회 입법지원위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부원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1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두 분과 토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발제자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규제 입법의 역할과 과제입니다. 발제는 백옥선 부산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백옥선 교수님께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우수한 연구 활동을 하셨고 현재는 부산대학교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서방청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기준평가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세훈 규제혁신법제팀장이십니다. 네, 박세훈 팀장께서는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시며 주요 경력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모빌리티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토론도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시는 분은 김수진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수진 교수님께서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유봉 박사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 자문단,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발제자는 20분씩 발제해 주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10분 이내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백옥선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부산대학교의 백옥선입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로 이번 연구원 기념학술대회에서 발제 요청을 해주셔서 사실 이 주제로 제가 4년 전에 연구원에서 기술입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연구 없이 4년 만에 다시 또 발제를 해도 되나 연구자로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법제처에서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 일부를 이제 개선을 위한 추진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성과이기도 해서 발제를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법제처에서 시작하는 이제 단계라는 게 굉장히 기술 분야 규제 쪽에서 초기적인 출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법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져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규제 입법의 역할과 과제인데요. 보시면 일단 혁신과 규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입법적 접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간단한 말씀드리고
그 혁신과 규제가 주로 문제되는 영역이 기술 분야라는 점에서 기술 규제 쪽의 입법에서는 어떤 입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그 이제 기술 입법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술 규제 입법의 형태를 과거처럼 지금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술규제 입법을 체계를 개편한다면 그 틀을 개편하려면 어떤 입법적인 쟁점을 논의를 해야 되고 그 후속으로 어떤 과제들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혁신과 규제와의 관계를 논의할 때 사실 기업에서는 그 혁신을 위해서 규제가 장애가 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도 신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그 입법적인 고정적 틀 때문에 혁신이 이루어진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규제로 인해서 혁신이 저해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규제를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요. 시장이 그냥 입법에서 시장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 오히려 그 시장에서 안주하는 형태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규제를 해야지만 혁신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과 규제의 관계는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그 분야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 기술 수준에 따라서도 혁신과 규제의 관계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입법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이제 김유한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법적 의미의 규제는 그 입법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규제에 관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그 규제 개념 자체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규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규제에 대해서는 그 4조의 규제법정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규제법정주의에서 그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령의 형식보다는 그 고시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이때 위임할 때도 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문제, 그러니까 규제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그 규제 자체의 개선은 상당히 이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입법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제 보시면 그동안 규제 개혁을 위한 입법적인 시도로 말씀드릴 만한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윗부분 왼쪽 부분 이제 상단에 있는 부분은 그 한 15년 전쯤에 네거티브 입법 방식의 전환 부분을 이제 그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방식은 명확하게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는 다 허용되는 형태로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느껴졌지만 실제로 국회한테 부담이 상당히 간다는 점에서 성공하지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금지해야 되는 영역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허용 대상으로 삼았지만 나중에 신기술이나 제품이 출시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 입법 방식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회 부담을 가중하면서도 법적인 효과가 크게 없다는 점에서 좀 그렇게 현격하게 성과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아래쪽의 한계 부분을 보시면 이런 네거티브 입법 방식으로의 전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입법을 아무리 해도 규제 문화의 변화나 담당자 인식이 제고가 되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그 규제 샌드박스하고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그 실험적인 성격의 입법 그리고 임시적인 성격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노력의 일환입니다. 근데 우리 입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적으로는 영구적인 입법 그리고 그 법적으로 확실한 입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실험적인 입법이나 임시 입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형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행정부한테 상당한 부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행정부 입장에서도 기존의 입법에서 하던 많은 부분을 행정부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차원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도 그 뭐 부관을 많이 붙여가지고 실제로 샌드박스를 허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의 그 규제를 받는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제 개혁의 체감도가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법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한계가 있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한계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분야의 규제 입법을 재개정하는 방식과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우리 지금 입법 체계에서는 기술적 사항이든 아니면 그 전통적인 그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입법 절차와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형식도 기술적인 내용이 담기면 그 행정규칙 형태로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사항을 입법의 형태로 가져가면서 그 재개정에 대한 일반 절차를 이제 쭉 그 일반적인 행정규칙 재개정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행정규칙 재개정 절차에서 그 처음에 기술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 이외에 저 중간으로 넘어가시면 규제 심사도 대상이 되고요. 법제처 심사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동일한 그 절차로 거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기술상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규제 심사나 법제처 심사에서는 실제로 그 판단하지 못하면서도 그 절차는 거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절차 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규칙을 재개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제도를 또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행정 입법 절차에 더해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절차까지 더해져서 기존 다른 행정 입법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의 장기적인 그 기간 소요가 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들에서 충분한 내용적 통제를 못 받는다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그 현재 기술사항 규제 입법은 이 일반적인 입법 절차와 동일하게 그 재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 통제가 안 되면서도 그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왼쪽의 아래쪽 부분인데요. 그 일반적 입법 원리를 적용했을 때는 기술 분야 입법에서는 곧바로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법에서 중요한 원칙을 얘기할 때 포괄이임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얘기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입법이 그 하위법령으로 가는 형태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술 입법에서는 사실상 그 명확성의 원칙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거는 물론이고요. 법률에서부터 아래 단위로 내려오기에는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 최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그 기술 자체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돼야 되는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가려면 사실 좀 단일한 방식의 입법의 내용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기술 분야까지도 일반적 입법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첩적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입법 쪽에서는 일반 행정입법 절차와 더불어서 그 기술 분야에 대한 재개정 절차를 동시에 이렇게 적용받게 되는데 그 절차 간에도 정합성이 좀 없다라는 점도 상당히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내법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왼쪽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국내적 상황에서는 규제법정주의의 한계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입법 대상이 되는 기술 분야도 현저히 늘어나게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입법 부담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입법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입법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문제도 좀 지적이 됩니다. 네,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국내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지적들인데요. 국제적인 상황으로 가면 조금 더 기술 분야 입법이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게 합니다. 그 국제적 상황에 보시면 사실상 외국에서 기술 규제를 도입하면 그 기술 규제를 도입한 그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산업이 수출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술 규제와 규제 강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공통된 규범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국가 단위의 의제가 아니라 글로벌 의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의제에서 글로벌 의제로 간다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입법의 형태로 이 기술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걸 완전히 입법적인 틀 안에서 통제하는데 외국에서 나타나는 기술 규제들은 민간에서 협단체 중심으로도 상당 부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외국의 민간에서 만든 규범을 우리의 입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또 한 번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입법에서 요구하는 입법권자의 그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상당 부분 이게 외국과의 관계에서 좀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변화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 부분 보시면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입법권 논의도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공공기관이나 협회가 국제협약기관이나 국제조직과 협력해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입법권자 중심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확장됐을 때는 좀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기술 발전이나 이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입법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 그 연구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이제 보시면 입법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그리고 입법을 필요로 하는 변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법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에서도 입법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오른쪽 보시면 혁신 생태계 확보를 하려고 하면 기술적 발전을 유도하고 자율적으로 이게 융복합 기술로의 개발이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기술 혁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게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식의 입법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가가 특정 분야의 기술에 대한 입법의 개선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그쪽 시장은 국가의 입법권자의 관심도에 따라서 시장이 죽는 그런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혁신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는 이게 지금의 입법 형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술 규제 입법에서는 WTO TBT 협정에 보게 되면 이 회원국에 대해서
그 성능 기준을 가지고 그 무역 규범을 기술 기준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제 법정주의를 좀 강조한 결과 사양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입법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른 입법 체계 재설계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기술 규제를 위한 입법을 개선한다고 하면 어떤 입법론적 쟁점을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를 확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이 규제 개혁과 관련된 입법적인 한계에 가장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눈다면 왼쪽에 이제 권력 분립이나 위임 입법 쪽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규제가 이제 신기술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 기술이 계속 혁신이 되고 있고 시장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전의 입법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회 입법에서 행정입법으로 넘길 때 국회가 입법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한계 부분이 지적이 됐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도 행정부가 직접 기술 분야의 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넘겨오고 있는데 적어도 이걸 바로 민간한테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권력 분립적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규제 샌드박스도 그렇고 우선 허용 사후 규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행정부 중심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금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입법이나 사법에서 어떤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시도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입법화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 같은 것들을 두는 이유도 이렇게 행정부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규제 개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법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권력 분립 법치국가 원리에 기반하는 개념인데 입법학에서는 소급 입법 금지나 기득권에 대한 보장, 영구법 채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고정화된 입법을 좀 예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확실해야 되고 명확한 입법을 굉장히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논의들은 보면 새롭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영구 입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예외적인 형태로 실험 입법이나 임시 입법의 형태를 통해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입법의 형태이다 보니까 예컨대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 특례가 기간이 끝나고 나더라도 법으로 개정되는 사례는 굉장히 적은 것도 이렇게 약간 실증 특례 몇 건을 가지고 영구법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시도가 굉장히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입법적 한계를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쟁점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느냐인데요. 일단 기술적 사항이 규제 법정주의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크게 논의 대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행정규제 기본법에 있는 규제 법정주의 조항을 보면 기술적 사항, 전문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임을 거쳐서 고시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사항도 당연히 고시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인식이 그 행정규제 기본법 4조에서부터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술 규제의 대상이나 규제 범위를 그럼 뭘로 삼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술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게 기술 규제냐 아니면 기술의 그 기술 자체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고 그 기술의 활용이나 이용에 관한 이용에 대한 그 것들을 제한하는 게 규제냐 이런 식의 이제 검토가 필요한데 뭐 반사회적 기술 같은 것들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히 이제 이용이나 활용 단계만 그 제한하더라도 충분한 경우에는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기술 규제의 중요 가치를 뭘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입법에서는 투명성과 명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기술 분야에 대한 것들은 기술 기준, 기술 수준은 어떻게 보면 기밀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그 기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 기술 발전, 기술 수준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 기술 수준을 그 가진 기업들이 오픈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투명성과 기밀성 사이에서 그도 법적인 형태로 기술을 규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금 있다가 박세윤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그쪽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술 기준은 대부분이 최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저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미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 그거 이상의 것이 아닌 경우에만 명확하게 법령의 형태로도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규제를 위한 그 대상 자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 규제의 대상으로 삼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좀 좌우할 수 있는 형태로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오른쪽의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술 분야의 실질적 입법권자는 이미 그 전문 기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넘어갔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행정부에서는 그 행정입법을 만들 때 그들의 의견을 다 같이 모여서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부분은 이제 행정입법권의 행사를 통해서 입법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절차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 행정입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기술적인 그 각종 기준을 개정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문제가 되면서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실제로 입법의 형태로 이제 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술 쪽 분야에서는요. 근데 이게 우리의 경우에도 뭐 입법 아웃소싱에 대한 헌법적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 법규 명령이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정하는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나 신뢰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과연 넘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전문기관에서 정하는 기술 규범의 성격을 뭘로 볼 거냐, 입법권을 가진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행정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확장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을 포함해서 이제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기술 분야의 입법을 이렇게 개편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데요. 그 왼쪽 부분이 지금 법제처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을 검토하기 위한 이 사전 작업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는 이제 일단 현행처럼 입법적 틀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기술 규제에 포함된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와 동일하게 행정입법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의 장점은 행정입법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한 뭐 반론이나 뭐 그런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원자력 분야 같은 데서는 그 이 원자력 관련 기준들을 다 그 행정입법의 형태, 법규성이 있는 형태로 유지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 단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적 틀이 개편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반영이나 신속한 입법은 여전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 민간에 참여하는 방식도 지금처럼 정부가 입법하는 과정에 민간이 참여해서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 방식의 경우에도 이제 입법적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기술 기준에 포함된 사양 방식을 성능 방식으로 이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 재개정 절차는 일반의 재개정 절차와는 다른 완전히 좀 새로운 형태의 재개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일부 이제 이 법률 단위의 개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단기적인 형태로 이제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안이라고 하면 그 기술 기준에서 순수 기술적 내용은 행정입법에서 제외를 하고요. 법에서는 그냥 불확정 개념 형태로 기술이 달성해야 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달성해야 되는 내용을 법에서 성능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그 분야, 기술 분야와 기술 수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법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장점은 행정입법 형태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기술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요. 단점은 그동안 신뢰성, 정부가 직접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갖췄던 중립적이고 신뢰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행정입법의 틀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 기술에서도 뭐 기술 분야별로 또 뭐 마피아라고 하는 그 조직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민간 참여 방식은 이제 순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왜 그동안 못 갔느냐를 생각하면 입법적 과제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 입법적 과제를 보면 일단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 사항을 법규화할 때는 어떤 입법적인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는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뭐 원자력 분야 같이 그러니까 국가가 안전성을 반드시 담보해 줘야 되는 경우에 이때의 그 법규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1번 부분에서는 원자력 분야 같은 그런 국가 차원에서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뭐 예측이 불가능한 리스크 영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적 규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이미 통용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헌법적 문제가 남고 이 부분은 사실 그 독일에서는 그 페어바이중이라고 해서 뭐 우리의 경우에는 뭐 준용, 참조, 지시 뭐 이런 용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정한 규범을 법에서 활용할 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어떤 그 툴들을 통해서 입법 안으로 끌어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 논의들이 앞으로 연구 과제로
남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법 틀 자체를 바꾸는 데는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기술 분야에 대한 이렇게 한계 부분을 그러니까 입법적인 한계 부분을 극복하는 데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정된 시간을 원래 30분도 많다고 하셨던 분이 30분을 넘기면서 열띠게 발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자의 토론 시간을 조금 침해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토론자들이 자양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규제를 이렇게 기술 규제에 관해서 들어보면 과연 종래 우리가 써왔던 사전 규제 방식이 이제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기술 기준의 도입에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 전통적으로 권력 분립이라든지 입법권의 문제, 사법권의 문제까지 그리고 행정권의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박세훈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제연구원의 박세훈입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이제 유연한 규제로서의 전환을 위한 기술기준 평가제도 법제화 방안입니다. 관련해서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술기준 영향 평가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기준 평가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봐주시면서 그러한 기조로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표를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는 상당히 많아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인데요. 앞서 배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지금 이 환경에서 이 산업 분야의 성장과 정책 그리고 그 퇴보에 대한 굉장히 많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규제 영향 평가와 별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기준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 기준의 평가가 사실 이 기술 기준이 현재의 기술에 맞느냐 아니면 이 현재의 기술보다 퇴보하느냐 아니면 이 현재 기술보다 조금 더 선진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평가하자는 것이 저의 이 발제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이제 내용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만 하는 데에도 최소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9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고서도 그 기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도 왕왕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앞에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기술 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몸소 체험해서 겪고 있지만 이 기술 기준을 평가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중단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규제 법정주의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고시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고시들을 이제 법상의 근거를 두고 고시로 이제 표출하는 그런 형태의 입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기준을 잘 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입법 방식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로마자 2에서부터 시작되는 유연한 규제와 신속 처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41페이지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증 특례막 임시허가라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의 출시를 빨리 하기 위한 기존의 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41페이지 하단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속 처리 제도에 있어서 이 신기술을 활용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을 적용할 때는 규제 유무를
규제 부처에서 확인을 해주는 제도고 또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규제 부처에서 규제 유무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이 좀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또 규제 사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42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 그 신속처리제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43페이지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럼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에는 금되지 않는 것을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이제 이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에 있어서 43페이지 중단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기존의 규제 제도에 대한 이 범주가 무역 규제 분야에서 굉장히 통용되었던 내용들을 이제 규제 방식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는 것과 또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는 것들로 해서 유래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수출입 허용 품목만 명시하고 그밖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이제 수집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한 방식이고, 수집 제한 또는 금지되는 품목만 명시하고 그 외에 명시된 품목은 모두 다 허용 가능한 방식이 네거티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유연한 기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포섭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44페이지 중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확장성들,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대한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포괄적 개념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 유연한 분류책이라든지 또 사후 평가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그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쉽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좀 보실 수 있겠고, 48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해상과 항공과 관련된 기술 기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실시적인 분석들을 좀 보고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사실 이제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49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아까 이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고 그리고 그 전문성들이 이 일련의 이제 기술 기준을 재개정하는 그 공무원들의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적은 수로 이것들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었냐면, 이제 우리가 전파 방송과 방송 방식에 대한 기술 기준이 하나의 고시, 즉 국립전파연구원, 그러니까 RRA에 대한 고시, RRA 원장에 대한 고시와 그다음에 장관에 대한 고시가 두 개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분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들, 그러면서 그것들에 따라 나오는 어떤 국가 표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술 기준이 그러니까 이 지침에서 나오는 것보다 무선 설비 규칙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 상세하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서 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뒤로 쭉 넘어가 보면 53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선 기술 기준만 우리가 봤을 때 방통법과 전기통신법 사업법을 우리가 봤었을 때 이러한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법상에 담겨져 있고, 밑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서 우리가 방송통신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2장과 3장, 4장, 5장에서 나오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이 실제로는 그 밑에 보시는 이제 이 박스 처리되어 있는 기술 기준보다도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개정이 쉽진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령 체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술 기준에 대한 재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기준이 아무리 이제 그 조금 더 유연하게 하려다 보려면 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밑으로 밑에 단으로 많이 더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54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은 다른 부처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법에서 시행령으로 고시단으로 넘기는 것과 또 시행 규칙으로 넘기고 바로 고시단으로 넘기는 것, 그리고 또 바로 법에서 고시단으로 넘기는 것들에 대한 유형들을
내용들을 좀 검토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고시를 넘기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거 현황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것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앞서 이것들이 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상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기상청장이 이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고시에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총 110건 중에서 90건에 해당되는 내용처럼 대부분의 사항들은 이제 고시로 표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시로서 우리가 형태로 제한하기 굉장히 이제 그 해야 하는 이유들 중에서도 56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재개정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가 이제 57페이지에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재개정에 대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장시간에 대한 기술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기술 기준에 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그 이제 어떤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연구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 이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연구반이 왜 필요하냐면은 56페이지 중단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이 기술 기준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이 기술 기준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그러니까 기술 기준을 이제 시험이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또 특정 장비를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또 다섯 번째는 이제 법 체계에 대한 이해와 또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부처에서 하나의 그 기관에서 정립해서 이걸 빠르게 그 시간 안에 어떤 이제 시장 수요가 바라는 바만큼 빠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기술 기준은 12개고 시험 방법은 이제 18개인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앞서 이런 많은 수요들 그리고 행정 절차적인 그 절차들을 거치면서 기술 분석서를 써내고 그리고 사전 규제 심사서를 통과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람을 거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기준 평가 제도가 어떠한 이제 어떤 특정 그룹을 통해서 앞선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해소하자라는 것을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규제 영향 평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비용 편익이라든지 파급 효과라든지 기술 규제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평가하는 어떤 이제 지표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 그 중단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술 기준 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기술 규제 영향 평가는 이제 좀 다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술 기준의 평가는 이제 기존의 기술 기준이 현재 시장이나 경제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기술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적절한 내용들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제 발전했거나 아니면 그 기술 기준이 쇠퇴했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적절하게 현장에 이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 기준을 평가하는 자들이 굉장히 고도의 숙련도와 고도의 기술적인 테크니컬 그리고 우리에 맞는 법 체계들 그리고 어떤 시험 방법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종합적인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 기술 기준,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그 기술 기준만큼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상에서 대한 문제와 항공에서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상용과 항공용은 굉장히 이제 그 국민의 이제 생명과 신체 그리고 모든 이제 뭐 공공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기술 기준인데 그것들을 기술 기준을 우리가 이제 잘 들여다 보니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제 표준에 대한 기술 기준이 국내 기술 기준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제 기술 기준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 기준이 국내의 용어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제 이 효력은 이제 원문을 따른다라는 평가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사실 이것들이 온전히 이제 국내 기술 기준으로 이관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항공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파수에 대한 뭐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허용 편차라든지 또 불유 발사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마피아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 이런 제품이 쓰일 수 있게끔 기술 기준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그럼 행정청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에서 그래서 이런 기술 기준들을 정확하고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지 뭐 연구반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행정처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기술적인 마피아들이 이제 그들만의 시장에서 그들만의 어떤 생산 설비와 그들만의 기술을 이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이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제도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문 인력들은 그 분야의 전문 인력들은 계속 필요한데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술 기준을 우리가 나눴을 때에는 뭐 아까 해상과 항공만 지금 제가 두고 있지만 뭐 비면허라든지 뭐 간이 무송곡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통신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로 기술 기준이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집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63페이지 상단에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분류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좀 구분을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 개정까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완전 이제 세팅을 할 것이고 이제 뭐 이 국민 신고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질의들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전문가 grup들을 A급과 S급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한다든지 그래서 신진 이상의 사람들과 실무상들이 이제 법률 개정안으로 올라가는 그 그룹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기술 기준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이제 63페이지에 이런 이제 박스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기술 기준이 현재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우리가 이제 입법 기술적으로 이 기술 기준이 실제적으로 적합하게 잘 운영되는지가 일단 판단이 안 서고 그리고 이 기술 기준이 지금 현재의 국제 표준에 맞는지 그리고 이 기술 기준을 이제 재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을 그러니까 해야 되고 아니면 어디 기관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이 지원센터의 업무가 이게 이제 지금 정립을 해놨는데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뒷부분 이하에서는 이제 그 이러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먼저 어디다 둘 거냐에 대한 문제에 뭐 차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64페이지는. 그럼 이제 65페이지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 기준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필요로 한데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 기술 기준에 대한 이제 아까 그 이제 기술 기준 개정 절차에 있어서도 어떠한 절차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기술 기준을 아주 정합성 있고 그리고 실제로 법상에 운용될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러한 이제 인력 풀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뭐 급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분야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맞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굉장히 고도로 이제 집중 양성하고 그 풀들을 많이 모아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어떠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위원장에 맞게끔 이제 그 모든 이제 뭐 인력 풀들이 개정이 되겠죠. 준비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력 풀들이 해상부터 항공, 뭐 비면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기준들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 뭐 법제연구원에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기술 기준에 대한 이제 평가 제도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평가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어떤 인력들이 할 것이고 그 인력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어떠한 이제 준비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 그 법률 개정할 수 있는 인력들까지도 키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정립을 해야지만 뭐 유연한 규제로서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술 기준에 대한 이제 평가 제도는 사실 우리가 신속 확인 평가 제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술 기준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술 기준이 우리가 너무 많은 기술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 기술 기준을 지금 아니면 혹여나 이제 다른 차세대 기술 기준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아까 연구반을 통해서 그 기술 기준이 나와 있는지를 보고 이것들을 현실 적용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는 판단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이제 법 개정상에 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진단에서 이런 것들을 꼭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것들은 이제 우리 법제연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준 평가제도 도입 법제화 방안을 핵심적인 발제 내용으로 발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인천대학교 김수진입니다. 일단은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여기 역동경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혁신생태계도 일반적으로는 잘 못 들어본 얘기라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와 어떡하지? 막 다른 분들 앞에서 그 기조발제해 주신 그 입법조사처장님도 그러셨고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보니까 역시 한국법제연구원은 모든 그런 역량을 총 집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제적인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백옥선 교수님 그 4년 전 보고서라고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올해 5월에 제18차 규제혁신 법제 포럼이 있어서 그래서 뭐 발표도 하시고 토론도 굉장히 길게 하신 걸 보면서 예전에는 사실은 오비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의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연구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다른 기관과 너무 많이 융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밖에 나갔던 오비의 생각이었고 시간이 지나 보니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들이 어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미리 여러 기관과 협업해왔던 것들이 맞는 부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 몰라서 준비를 해왔던 발표문, 그러니까 그 토론문을 그대로 읽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그 뭐 기조발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기술 규제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똑같이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기술은 미래지향적이고 예측이 불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보다 그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민간인들 아까 마피아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용어가 달라서 그러니까 행정학과, 그다음에 경제학과, 법학과 교수가 모여서 무슨 문제를 내야 되는 풀이 있었는데 세 명이서 용어가 다 달라서 문제를 내지 못하고 다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담배 피시고 들어와서 아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시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분야가 되다 보니 그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전문가 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전문가가 있을까? 특히나 그 신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각 분야가 다 다를 텐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또 그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법학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명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거를 평가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뭐 그 기술규제위원회가 따로 소위원회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들도 위원회에 참가해 보지만 얼마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발표문 이제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잘 몰랐던 기술규제 입법 제정 절차에 관해서 이제 행정규칙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위임입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령의 형식이다라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예전에 전문가 집단이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미국의 위원회 제도 입법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것도 비슷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전문가가 좀 더 빠르게 입법하기 위한,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잡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 토론문에 썼던 부분들이라고 하면 기술 규제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술 표준, 뭐 그다음 기술 영향 평가가 다 다르다는 거는 이제 이 세션을 그러니까 이 주제를 발표해 주신 박 박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점들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간의 입법 시도의 한계 중에서 사후 규제의 시기와 방법이 뭐 개별 법령에 전혀 규정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지 이제 알고 싶었었는데, 보니까 개별 법령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마다 한 번씩 피드백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술이 3년 안에 이게 확인이 되는 건지, 또 사후 평가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민간 전문가가 이제 마피아화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어떤 법령이라든가 외국에 어떤 규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뭐 할 수가 있겠지만, 신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소그룹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고유의 어떤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규제기획위원회 아까 하고 또 기술규제심의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박 교수님께서 지금 백 교수님께서 그 현실적으로 개별 부처 내 기술 전문위원회 가 뭐 심의 의결 거쳐서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따라야 될지 그거가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까 그 기술 입법 제정 절차에 있어서 일반 절차뿐만 아니라 특별 절차도 거치도록 하는 과정에서 뭐 불명확한 사례가 있었다, 시간도 더 길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입법과의 관계에서도 뭐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저번에 그 기술 포럼에서 발표하셨던 걸 보면 그냥 외국의 절차들을 조금 더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랑 이제 구분했을 때 외국의 절차를 좀 더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출 관련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기관, 아까 박 박사님께서는 규제 관련되는 얘기들을 아까 연구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어떤 기관들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고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발표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좀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표하신 그 두 발표자들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유봉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이유봉입니다. 오늘 뭐 여러 연구원 식구들을 모시고 또 토론에 나서게 돼서 참 뜻깊고 또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또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이제 그런 혁신과 이제 기술과 관련 기술 발전에 관한 연구를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행해 주신 두 분의 박사님에 대한 발제도 들으면서 더불어 저도 이제 공부의 기회가 되면서 이거 기술 정말 이렇게 항상 뭐 저도 하지만 머리 아프다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그 숙제를 또 던져주셔서 좀 더불어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서서 사실 이게 기술 규제나 뭐 기술 뭐 입법 관련된 게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전문성이 강하고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뭐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 심플하게 저희가 규범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게 무엇일까를 약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과 규제라는 어떤 굉장히 그 근원적인 테마에서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라는 것을 사실 조금 원래 또 규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있고 또 이제 행정학에서 그 규제라는 용어에 조금 더 이제 약간 친숙하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법에서 규제를 또 다루는 것은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밀접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다소 이제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뭐 토론문에 약간 좀 정리를 뭐 나름대로 해봤는데 법이라는 거는 이제 보다 좀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이제 따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좀 더 폭넓은 어떤 법적 형식을 포괄하는 것이고 법률 그리고 또 이제 뭐 법의 일반 원칙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괄하기도 하고 또 약간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과 규제의 차이는 법은 조금 더 이제 그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리고 또 특히 입법 기관에서 이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어떤 특정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큰 틀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규제는 조금 더 미시적인 것 같아요. 규제는 어떤 특정 법을 또 집행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하위 법령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용어를 사실상 미국에서 이제 regulation이라고 쓸 때 그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랑 조금 다른 측면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입법 과정이라기보다는 룰메이킹 과정에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이제 그런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져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규제 영향 평가다 아니면 규제 혁신이다 뭐 이렇게 쓸 때 어떤 뉘앙스랑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만약 기술 규제, 기술 입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입법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행정부나 아니면 각급 기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어떤 약간 입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과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혼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약간 정리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주제는 현실이 행위를 이제 규정하게 되는가 아니면 당위가 행위를 규정하게 되는가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던져봤는데요. 과학이라는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사실적인 한계를 우리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학적
어떤 기술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규율 목적을 달성하는데 결국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렇지만 또 이제 법이라는 것이 항상 그 근원적으로 볼 때는 당위가 핵심적인 사고의 지향을 형성하는 학문체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상당히 간극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상당히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실이 당위를 형성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규범을 형성했을 때 상당히 그 법이 현실적이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못된 법이거나 아니면 규제 장벽으로 그런 장애 요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영역에서도 당위가 사실을 형성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법에서 특히 예를 들면 화학물질 규제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그런 규제 같은 경우는 거시적으로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또는 그 분야에 있어서 혁신을 또 촉발하도록 그렇게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요소가 됨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당위가 사실을 또 형성하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앞서서 이제 백옥성 교수님 발제하신 부분에 혁신과 규제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앞서서 논의의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위가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이제 법률 차원에서 조금 더 입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사실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좀 더 하위 법령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입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그다음에 하위 법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기술 분야에 있어 특정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절한 규범과 기술의 관계. 그렇다면 규범과 기술의 관계를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지금의 어떤 규범의 틀이 문제가 많아서 조금 더 유연한 접근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시범적인 그런 어떤 틀을 조금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이제 그간 좀 많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박세훈 박사님 발제문에 보면 지난 정부 때 이제 그런 규범 입법 방식의 유연화를 통한 규제 혁신의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규범 방식이 기술 혁신에 대한 효과나 영향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에 비해 시도했던 것에 비해서 어떠한 그런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성과를 거뒀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범 방식과 기술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동안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통찰을 얻은 것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래서 기술 입법이나 조금만 더 한 1, 2분 안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입법과 기술 기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일반적인 입법과 다른 이제 그런 특별한 입법 절차라든지 아니면 평가 체계를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조금 기술 규제라든지 기술 입법의 어떤 그런 대상 만약 그런 새로운 입법 절차 트랙이라든지 평가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 대상을 어떻게 조금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차별화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뭐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그렇게 될 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힌트가 인사이트가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 저희가 규제 영향 분석이라든지 입법 영향 분석 계속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해서 또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규제 기술 규제 기술 기준 평가 뭐 이런 것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올 때 또 약간의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또 뭐 절차적인 어떻게 보면 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배가 되는 그런 현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각각의 차이와 또 장단점을 잘 녹여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술 기준 평가 제도 그다음에 기술 입법의 고유 절차 제도를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그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입되어 있는 뭐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든지 이런 것 기존 제도와의 어떤 다른 점 좀 차별적인 효과로서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소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회를 볼 때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이 우리 잔치라서 또 성과를 발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매정하게 끊을 수가 없어서 좀 시간 관리를 조금 루즈하게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 15분 늦게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여튼 5분, 한 10분 안으로는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토론자들 한 세 가지씩 다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간략하게 각 발제자께서 한 5분 안으로 한 분당 5분 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 분에 대한 공통 질문이었던 것 같으니까 일단 저기 배국선 교수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좋은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토론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내용이 박세현 박사님께 좀 해당되는 질문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유봉 박사님께서 이 기술 입법이나 기술 규제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입법이나 규제 일반적인 그 입법 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지금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 발표 PPT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는 지금 법제처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후단에 필요한 입법적 과제를 오늘 박세훈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김수진 교수님과 이효봉 박사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박세훈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김수진 교수님께서 그러면 기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된 기술 기준의 내용을 법제처 심사나 규제 심사 단계에서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보통 기술 기준을 설정하는 그 기술 기준 안을 만들어내는 그 단계는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결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입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담당자들이 이 기술에 대한 파급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단계마다 규제 심사는 물론이고 법제처 심사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기술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랫동안 규제 개혁위원회 하면서 한 번도 기술 기준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면 조금 더 그 기술 분야에서 공정하게 기술 기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홍 박사님께서 그 조금 크게 질문 주셨던 그런 입법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거는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린 뭐 너무 많은 얘기가 담겨 있어서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예컨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술 기준의 경우에는 다 외국의 기준에서 통용되는 기술 기준을 그대로 번역해서 행정규칙에다가 그대로 다 복사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입법권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뭐 스크리닝이 실제로 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입법의 형태로 입법권자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을 받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 부분을 바뀌는 부분을 적시에 개정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가 분명히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또 기술 기준 중에서는 국제 규범까지는 그래도 어떤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뭐 어떤 특정 협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라고 규정했을 때 그 기준을 따른다라고 해서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의 기준인지를 특정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약간 동적인 그 페어 바이중이라 그래서 헌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우리가 입법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정을 다른 외국의 규정들을 가져올 때 방식을 쓰느냐가 헌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 입법 기술 차원에서의 연구로도 충분히 이렇게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던 그런 장기적인 그 행정 입법 분야에서 기술 부분을 떼는 방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입법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헌법적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발표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전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불명확한 것 같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 뭐가 있으면 저 좋겠는데 아마 그거를 아마 토론자들께서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약간 헌법적 차원에서 입법권의 문제는 좀 더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더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시간 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더 논의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박세현 박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요새 규제혁신법제팀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이제 규제혁신법제팀으로 바로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규제가 해외에,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 유럽, 그다음에 뭐 독일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의 이제 정도를 측정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여기는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 수준은 어떤지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앞서 뭐 여러 가지 질문에 같이 왜 그간의 규제가 잘 안 됐었는지를 좀 고심히 좀 보면 실제로 이제 공무조정실도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정량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제에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률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제공원에 받았던 건 총 이제 69건, 69건 정도를 저희가 이제 이제 검토를 해서 공무조정실로 보냈고 뭐 그것들이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청에서 결정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 집단과 또 전문가 인력 풀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 법제공원은 이제 비교법적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그와 다르게 해상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여러 이제 기술 기준들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외국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오다 보니까 실제로는 행정청에서의 그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행정의 뭐 담당 사무관이나 서기관급까지도에 대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그룹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그룹에서 나온 사람이 회사를 설립해서 아예 그 기준을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아예 그냥 고시화하는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 자율선박이라든지 선박 관련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법제연구원은 그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은 과연 그럼 우리가 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저희 생각은 이제 우리가 규제혁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규제혁신에 대한 개선 과제를 내놓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운영하려다 보면 그거에 맞는 기술 기준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그런 내부의 하위 법령단에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제 기술 기준을 평가를 해서 그것들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자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하자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되는, 그러니까 제가 기술 기준을 좀,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걸 알 길을 뭐 규제 신속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그 규제 신속 확인을 공무원이 신속 확인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수요자 중심적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업무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 모든 면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김순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을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또 연락 온 것은 이제 뭐 민법과 관련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으셨고, 그런데 이제 뭐 막상 우리가 법제연구원에 굉장히 많은 박사님들이 계신데 여기서 민법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몇 분 정도의 박사님하고 컨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 전문가가 실제 그 전문가분들을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이제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잉여력을 더 이제 우리가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창구들이 이제 그냥 아예 팀을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적으로 이슈를 정립을 해서 그러니까 규제를 발굴하는 이제 국무조정실에다가 안건을 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아주 그러니까 법제연구원만의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기술 규제 심의, 그러니까 그 전문가 집단 관리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포럼이든 학술대회든 하는 이유도 그런 네트워킹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이 현장에 어디에 많이 계신지를 좀 많이 발굴하는 것이 또 저희 법제연구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말씀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자님은 답변에 좀 만족하셨는지, 혹 추가적으로 토론하실 내용도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플로어에서 질의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플로어에 질의 있으십니까? 네, 플로어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뭐 세션 두 번째 세션에서 관련해서 첫 번째 세션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뭐 우리 배옥선 교수님과 발제신 박세현 박사님 두 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토론해 주신 김수진 교수님과 이봉 박사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토론 이끌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5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엔 5분 후에 세션 2, 두 번째 세션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